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요즘 흔히들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저는 정말 매일같이 꽃길만 걸으며 살고 있답니다. 제가 화원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혈액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완치가 돼서 꽃길을 걷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말이 헛된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기적 같은 저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 건 중3 여름이었어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던 저는 모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아빠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당시 수출을 주로 하던 시계 공장을 운영하던 아빠는 한동안 일감이 없어서 공장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행히 큰 계약을 따내서 다시 공장을 열게 되었거든요. 아침도 거른 채 신이 나서 이른 출근을 준비하는 아빠를 보니 덩달아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정연아, 아빠 그냥 안 쓰러진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식구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정연이가 원하는 외고도 아빠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뒤는 이 아빠가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아빠 믿지? 오랜만에 환하게 웃던 아빠의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해도 뜨기 전에 출근을 했던 아빠가 저녁 무렵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고 더불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외교관이 되어 세계를 누비겠다는 16소녀의 당찬 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평생 아빠 그늘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남편이 남긴 빚을 안고 3남매를 키워내야 했고 고등학생 오빠는 가장의 무게를 떠안아야 했죠. 그리고 저 역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제 결정에 담임선생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정연아, 집 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꼭 이렇게 해야겠니? 외고 진학이 어려우면 인문계라도 가.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애가 진학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은 힘들어도 네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솔직히 선생님 말에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담임선생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를 만났어요. 선생님,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애미가 돼서 딸 자식 날개를 꺾는 게 편치만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 운명이고 팔자인걸. 그러니 우리의 더는 흔들지 마세요. 엄마는 담임선생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억울해하지 마라. 옛날부터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어. 일단 네 오빠부터 대학에 보내자. 집골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둘이나 대학에 보내? 넌 이후에 대학 들어가면 되잖니. 그러니까 이 엄마 좀 도와다오. 엄마도 너무 힘들어. 어린 딸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니 더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찬 지금 꿈이며 미래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상고에 진학한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오빠는 대입에 성공해 대학생이 되었고요. 우리 가족을 억누르던 아빠의 빚은 다행히 상속 포기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린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산동네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그래도 빚에서 해방된 게 어디예요. 정든 집을 떠나 산동네로 이사를 한 그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다시 우리 집 찾을 수 있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할 수 있지? 그땐 정말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팥줄을 뛰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서 당장 등록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이 되면 재학 중 취업을 해서 저도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때쯤 오빠가 제대를 할 테니 제 손으로 등록금도 될 수 있었고요. 네 식구가 그렇게 뭉쳐서 살아가면 언젠가 오늘의 고생을 추억처럼 곱씹을 날이 올 것만 같았어요. 영어를 꽤 잘했던 저는 무역회사 경리과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딱히 제가 회사에서 영어를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담당자한테 연결해줘야 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제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얼마 뒤 제대한 오빠는 복학을 했고 일부 학비는 장학금을 딴 덕분에 학비 부담은 조금 덜했죠. 정연아, 장남으로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대신 오빠가 취업만 하면 그땐 오빠가 너 대학 보내줄게. 사실 공부는 네가 나보다 잘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자. 오빠는 동생이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걸 미안해했어요. 그 마음은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렇게 3년 뒤 오빠는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드디어 저도 오빠 등록금 마련해서 해방이 됐어요. 이제야 숨 쉴 틈이 생겼구나 했는데 글쎄 여동생이 사고를 쳤지 뭐예요. 뭐? 임신? 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널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고. 수능 시험을 마치고 집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던 여동생이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며 울먹였어요. 엄마랑 오빠가 알면 자긴 죽는다며 어찌나 울어대는지 정신이 없었죠. 근데 언니,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그 남자랑 살고 싶어. 언니가 도와줘. 고작 19살밖에 안 된 동생이 무려 17살 차이나 나는 점장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게다가 남자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신혼도 월세 원룸에서 시작하겠다니 언니로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었어요. 여동생의 결심이 확고해서 여차하면 남자랑 야반 도주라도 벌일 각오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나서서 엄마랑 오빠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는 그 자식을 미성년자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뛰었고 엄마는 딸 자식 신세 망쳤다고 땅을 치며 한참을 우셨죠. 그 와중에도 여동생은 팔로 지 배를 감싸 안곤 애도 낳을 거고 그 남자랑 결혼도 할 거라며 악을 썼어요. 애까지 가진 상황에 뭘 어쩌겠어요. 결국 여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살고 있던 남자는 통장에 돈백도 없는 상태로 결국 결혼식과 신혼살림 모두 우리 집에서 떠맡아야 했어요. 당시 오빠는 이제 막 취직을 한 상태라서 여력이 없었고 일용직인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대학 가려고 모아둔 제 적금을 해약해야만 했죠. 저에게 있어서는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철없는 여동생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느라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 지지배야,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네 언니 꿈이고 미래였다.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올랐지만 행복한 표정의 여동생 앞에서 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았죠.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보내야 했어요. 마음에 틈이 생긴 탓이었을까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폭발해 우울증이 찾아왔지 뭐예요. 모든 게 귀찮고 몸이 축 처지는 게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같은 부서 언니가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며
명함 한 장을 주더라고요.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야. 가정의학과, 외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조인해서 만든 병원인데 가정집에 꾸며놔서 카페 같은 분위기더라고. 일단 편한 마음으로 상담부터 받아. 증상이 심하면 신경정신과로 연결도 해준다더라.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이젠 네 자신도 좀 챙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겠니? 명함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쉬는 날 찾아가 봤어요. 선배 언니 말대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 집이더라고요. 간판에 적힌 이름도 마치 카페 같아서 여기가 정말 병원이 맞나 싶어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였죠. 누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놀라서 돌아봤더니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싱긋 웃더군요.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여기 커피가 아주 죽여요. 남자는 주저하는 저를 다짜고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목가적 분위기의 카페 같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메뉴판이 없다는 것 정도였죠. 여기 카페예요? 병원인 줄 알았는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증상을 말씀하시면 처방해 드릴게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외에도 전문의 면허도 있거든요. 남자의 가벼운 농담에 어느새 긴장이 풀린 저는 폭신한 소파에 앉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상담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거였죠. 편안한 병원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남자의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전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감정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은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저는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그동안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쁘기보다는 왠지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젠 저랑 밖에서 만나요. 의사와 환자 말고 남자랑 여자로. 우리 연애하자고요. 싫어요? 아니요, 안 싫어요. 좋아요. 근데 왜라뇨? 정연 씨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다는 그 말에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20대 끝자락에 처음 만난 사랑에 저는 정신없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 사람 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내가 번 돈으로 나를 빛내줄 옷을 사고 샵에서 난생 처음 펌도 했어요. 가족이 아닌 오직 날 위해서요.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밑빠진 독을 채우느라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남자로 인해 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좀 사는 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고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청혼을 받고 보니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는 몇 개는 준비해야 한다는 등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열쇠? 열쇠는 뭐 하려고? 설마 촌스럽게 아파트에 수입차, 병원까지 혼수를 해오려는 건 아니지? 어쩌냐?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 공짜라면 질색을 하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돈 보고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너 말고 다른 여자랑 했을 거야. 난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은 여자를 고른 거거든. 그게 너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어디 상대의 배려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새로 부어온 적금도 있고 투잡을 뛰면서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도 조금 있어서 혼수 정도는 가까스로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잘 왔다. 너 돈 좀 있지?
네 오빠 결혼한다는데 돈 나을 구멍은 없지. 엄마가 아주 미치겠다. 집은 네 오빠가 전세금 대출 받아서 장만한다지만 그 밖에 돈 들어갈 데가 한둘이니? 그래, 너 얼마나 갖고 있어? 엄마, 사실 그게 말이야. 나도 결혼할까 하는데. 결혼? 남자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 너 오빠 결혼하는데 돈 내놓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너 시집갈 때 돈 안 해줄까 봐? 걱정 마. 누가 네 돈 띄어먹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 내가 상담받던 병원 의사인데 결혼하재.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랬어. 의사?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니? 네 주제에 무슨 의사랑 결혼을 해?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의사 사위를 들이냐고. 정신 차려 이거사. 혼수 따지고 그러는 집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면전에 대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러겠어? 넌 그 나이 먹도록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암튼 지금은 네 오빠 장가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넌 나중에 얘기해. 결혼도 순서가 있는 거야. 막말로 네가 급하니? 네 오빠가 급하지. 게다가 한 해에 자식 둘 결혼시키면 주위에서 욕해. 그러니까 일단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봐. 네 오빠 장가부터 보내야지. 하필 오빠 결혼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 결혼은 다음으로 밀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돈이었죠. 오빠 결혼하는데 주고 나면 정작 제 결혼 자금은 없으니까요. 내 결혼 미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자금은 못 내줘. 내년이든 후년이든 나 결혼할 때 써야 된다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돈 못 해줘. 정연아, 오빠가 급해서 그래. 집 때문에 대출이니 뭐니 싹싹 긁어서 수중에 돈백도 없어. 일단 내 결혼부터 하고 너 결혼할 때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 테니까 제발 오빠 한번 살려주라. 정말 해줄 거지? 나 이 돈 없으면 정말 결혼 못해. 오빠 믿는다. 결국 오빠는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대가리까지 빼가듯 제 결혼 자금까지 털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 바람에 제 결혼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침이 심해져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평소 빈혈도 심하고 피부에 자주 멍이 들었다고요? 네, 다리도 붓고 구토도 심해요. 의사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괜히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월차를 내고 근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혈액암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병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동안 전조증상도 있었을 텐데. 의사는 조혈모세포 제거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너무 희박해서 기대를 걸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길래 가족들과 상의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곤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화창한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난 죽어가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세상도 싫고 이제야 겨우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하필 이럴 때 이런 병에 걸렸나 싶어 화가 났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매번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지 차라리 이럴 거 태어나지나 말 걸 그랬다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걷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정리가 되더군요.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치료를 받으려면 돈도 꽤 들어갈 테고 일단 오빠 결혼할 때 빌려준 돈부터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도 당연히 마음 아프지. 동생이 암이라는데 왜 안 그렇겠냐? 근데 정연아, 갑자기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만드냐? 안 그래도 네 올케가 임신해서 출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미안한데 일단 너 퇴직금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암인데 회사는 그만둬야 할 거 아냐. 너 한 10년 일했지? 그럼 퇴직금도 꽤 될 거야.
일단 그걸로 써라. 응?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암 걸렸다는 동생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퇴직금 빼서 치료하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개새끼지? 야, 이 지지배야. 너 지금 오빠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 개새끼? 그래. 네 말대로 개새끼 하지 뭐. 네가 죽든 말든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동안 대가를 바라고 오빠 뒷바라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매정한 오빠 말에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런 인간을 오빠라고 믿었던 저한테 미치도록 화도 났고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하려는데 글쎄 이러지 뭐예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 혈액암이라며? 근데 언니 혹시 나 결혼할 때 해준 돈 달라고 전화한 거야? 그런 거라면 나 못 해줘. 언니도 알잖아. 우리 그이 백수인 거.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그리고 언니가 그 돈 해준 거 다 언니 편하자고 해준 거 아니야? 그동안 식구들 뒷바라지 하면서 언니도 보람 느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만족 느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쿨하게 베풀었다 쳐. 뭐? 쿨하게 베풀어?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긴 하니? 내가 대학 가려고 차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 쉬는 날에도 못 쉬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알바까지 뛰면서 모은 돈이라고. 내 미래까지 알뜰히 헤쳐먹곤 나보고 쿨하게 잊어라? 됐다 이년아. 애초에 너한텐 기대도 안 했어. 이런 걸 동생이라고 그동안 챙겨왔던 내가 미친년이지. 차라리 전화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보다 더 암적인 존재들이 내 가족이었다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보니 엄마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놨더라고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더라. 너 혈액암인가 뭔가 걸렸다며? 그게 다 피가 탁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솥 끓여놨으니까 이거 다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나라. 네가 그동안 우리 집 위해 희생한 거 엄마가 왜 모르겠니? 그래도 정연아, 형제들한테 해준 거 돌려받겠다고 생각하면 못 써. 네 오빠가 오죽하면 그 돈 못 해준다 그랬겠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일단 오빠 말대로 퇴직금 받아서 그 돈으로 치료해. 요즘엔 요양병원들이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다더라. 늙은 애미 수발받을 생각 말고 거기 들어가서 치료해. 그게 너도 편하지 않겠니? 엄마, 결국 이거였어? 병든 딸 병수발 못 해주겠으니 아프면 요양병원 들어가라고? 오빠한테 빌려준 돈도 포기하고 동생한테 해준 돈도 포기하고 네 힘으로 동구에서 투병하라고? 어떻게 다들 이러냐? 내가 그동안 짐승들이랑 살았네.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래, 엄마 소원대로 내가 사라질게. 이 집에서 내 발로 나가주겠다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자 가족들한테 팽당한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서 급기야 엉엉 울고 말았죠. 제 상황을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일단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곤 대형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치료와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알아봐 주었어요. 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라서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겐 제격인 곳이었죠. 남자친구는 매주 찾아갈 테니 마음 놓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냈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마음이 어지러운데 멋진 경치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못 느끼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게 매일 찾아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 병실 아주머니였죠. 경기도 어디에서 화원을 한다는 아주머니는 병원 화단에 있는 꽃들을 직접 가꾸고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제 병실에 와선 그 꽃 얘기를 해주곤 하셨죠. 꽃말이며 꽃에 얽힌 전설이며 꽃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요. 제가 반응을 안 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한 달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 꽃이 왜 좋아요? 처음으로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더니 아주머니께서 방긋 웃으며 그러셨죠. 피고 지고 또 피니까. 사람 인생도 그래. 살다 보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 아가씨 인생도 꼭 다시 필 거야. 그러니까 살아. 살아나면 내가 좋은 선물 해줄게. 그러니까 침대에만 있지 말고 나랑 꽃도 키우고 살아보자고.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 누구도 저에게 살아나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주머니가 나를 살리자고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 살아요. 같이 살아서 같이 이 병원 나가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병원 허당 가꾸는 일을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꽃부터 흔한 장미까지 아주머니 손이 닿는 순간 모두 생생하게 살아나는 모습에 사람의 손끝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아주머니와 저는 단짝처럼 꽃을 가꾸며 지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쌀쌀해진 늦가을.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제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편지에는 자식도 없는 자신에게 딸처럼 살갑게 굴어져서 고맙다는 말과 자신의 화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의 말이 있었어요.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면서요. 얼마 뒤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아주머니의 유산 집행을 해주셨어요. 은행 잔고와 현물 재산들은 모두 지정된 시설과 주변 지인들에게 남겼고 저에게는 화원을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화원을 갖게 된 저는 아주머니와의 약속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화원을 지키고 손수 꽃을 키우겠다는 꿈도 생겼죠. 그래서 면회온 남자친구한테 부탁해 화훼 관련 책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한테 말로 들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꽃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퇴원 후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된 저는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화원에 찾아가 보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화원 안의 꽃들은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받은 분들이 그동안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었죠. 그분들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화원 일을 배워갈 수 있었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엄청난 규모의 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결혼도 하고 딸아이도 출산해 육아와 화원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가족들이 화원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지역방송에서 제가 화원 주인으로 나온 걸 봤다나요? 엄청난 규모의 화원을 본 가족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들처럼 다시 제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염치라고는 엿장수한테 엿바꿔먹은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죠. 엄마는 또다시 가족 타령을 해대며 나이 드니 아들보다 딸이라며 이제 병도 다 나았으니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당신이랑 살게? 병든 딸 버리는 매정한 사람한테 효도할 호구는 없어요. 제발 뿌린 곳에 가서 거두세요. 그리고 오빠, 그 사이 돈은 많이 모았어? 나랑 정산해야 할 돈이 그 사이 이자가 많이 불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그건 1원도 안 깎아줄 거야. 참, 정민이 너도 돈 준비는 됐겠지? 너도 나한테 줄 돈 있잖아. 넌 쿨한 거 좋아하니까 시간 끌지 말고 현금 일시불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장 날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니 한결 일이 수월하게 됐네. 정확한 액수 며칠 내로 보낼 테니까 각자 해당 금액 준비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꽃 살 거 아니면 가급적 찾아오지 말아줘. 당신들한테 나는 역겨운 냄새가 꽃들한테는 해로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저는 직원들을 시켜 가족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오빠와 여동생한테 보냈던 계좌이체 이력과 문자 등을 근거로 제가 받아야 할 액수를 문자로 통보했어요. 그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받아서 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려고요. 돈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써야 그 가치가 빛나는 거니까요.
내 등에 올라타 등골 빼먹고 토사구팽했던 기생충 같은 가족들에게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온당하겠죠.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배려하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은 꼭 자신도 정말 잘 챙겨가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식당 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풀렸네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식당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기사식당을 하셨는데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택시 기사 손님도 많았고 일반 손님들도 일부러 엄마 백반을 먹으러 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공부하고 결혼할 때 도움도 받았죠. 항상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시던 엄마가 언젠가부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과는 달리 살도 빠지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날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 요새 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졌고 나이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병원도 가고 라고 하자 식당은 손만 내는 사람이 잠시라도 쉬면 금방 표가 나는 법이야. 그럼 손님들도 대번에 알지. 그리고 단골 손님들한테 그러면 안 돼. 다음 주에 쉬는 날 있으니까 그때 푹 쉬면 괜찮을 거야. 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종종 식당에 나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지 마. 지수는 어쩌고 여기 붙어 있으려고 그래. 라며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셨죠. 그래서 지수 유치원에 있을 동안만 하잖아. 내가 나오는 게 싫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안 올게. 안 그러면 지수 아빠까지 불러서 일 시킬 거야. 라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에게 한 번도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저한테도 큰일 아니면 웬만하면 친정일 거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남편도 식당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병원에 혼자 가시는 게 안쓰러워서 남편 보고 버스로 출근하라고 하고 엄마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엄마 안색을 보시더니 눈꺼풀도 뒤집어 보시고 청진기 진찰도 한참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오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었죠. 평생 저 잘 되는 것만 바라보시며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와서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초음파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 걸 꼭 봐야 해? 초음파 같은 건 임산부들이나 하는 거지. 나더러 뭘 그런 걸 하라고 해. 거기 의사 돌팔이 아니냐? 아니야. 원래 노인들은
검사 이것저것 다 받으라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저 검사 받고 약 먹고 낫는 게 훨씬 좋잖아. 라며 엄마를 억지로 끌고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동네 병원에서 했던 검사가 잘못 나온 건 아닌지 그런 기대도 조금 해봤는데 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췌장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해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원 수속을 밟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엄마에게 췌장암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엄마, 위에 궤양이 심해서 그거 수술하고 경과 봐야 된대. 그러니까 오늘 바로 입원해서 수술 날짜 잡자. 라고 하자 됐다, 일 없어. 궤양 같은 거 약 먹으면 되지. 무슨 수술까지 하냐. 이럴 때가 아니야. 요즘 식당을 너무 자주 비웠어. 어서 가서 반찬도 만들고 고기도 손질해야 돼. 얼른 가자. 저는 엄마의 고집에 그만 우라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맨날 식당. 주방 아줌마도 다 할 줄 아는 거잖아. 식당만 중요하고 엄마 몸은 안 중요해? 나는 엄마 잘못되면 난 이 세상에 혼자 되는 건데 어떻게 엄마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 라며 화를 내자 엄마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알았어. 네가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지. 대신 식당 일 정리 좀 하고 와서 입원할게. 진짜야. 저는 엄마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입원하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엄마를 모시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엄마도 수술을 받아야 하니 병의 경과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이내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이겨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너도 걱정 많이 하지 말어.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엄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라면 한 번쯤 세상도 원망하고 원통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텐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엄마는 긍정적이었고 강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식당에 없는 동안 어떻게 할지 주방 아주머니와 계획을 짰지만 일손이 더 필요하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결혼하고 저희 친정 쪽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는 아유 사부인 편찮으시다면서요. 재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와봤습니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을 쓰시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부인 아프신데 뭐 해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일이라도 도와야겠다 싶었네요. 예, 난 뭐부터 하면 되니? 라며 저한테 살갑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심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어쩐지 대면대면 하셨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하면 돼요. 어머니가 나와서 하시면 제가 그 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죄송스러워서 안 돼요. 넌 네 어머니 병수발하고 지수랑 재우 챙기는 것만도 벅찰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겠어. 시간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다.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냐.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엄마도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슬쩍 보이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두 손을 잡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엄마가 일에 확실한 성격인 만큼 까다로워서 시어머니가 엄마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진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식당에 붙어있다시피 하며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를 살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엄마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도 엄마는 못내 마음이 안 놓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손님들은 반찬 하나도 조금이라도 성의 없으면 금방 알아보고 지적해요. 오늘 반찬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매일 정신 바짝 챙기시고
주방 아주머니 양념 해놓으시는 거 잘 마무리하셔서 저하고 하실 때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홀은 물론이고 주방도 늘 깨끗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 사부인 욕 안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부인 병원 들어가셔도 그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라며 안심시켜 주셨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입원하기 이틀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역시 주방 아주머니와는 손발 맞춘 시간이 짧아서인지 자꾸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더군요. 주방 아주머니는 답답했는지 저기요, 아까랑 다르시잖아요. 그건 기름 두르지 말고 물을 넣고 볶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좋게 말을 해주면 되지. 왜 소리를 질러요? 라며 말다툼을 했고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얼른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카페에서 음료를 사드리며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도 안 되겠는지 본인이 다시 주방에 들어가셨고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이란 게 하다 보면 큰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사부인은 역시 어려워. 또 이렇게 아줌마랑 싸움이라도 나면 그때는 어쩌니? 내가 병원에서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저도 물론 걱정은 됐지만 엄마, 좀 전에 시어머니가 다시 잘 해보겠다고 하셨어. 아무래도 식당 일은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서툰 점이 있겠지. 누군 처음부터 잘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해봐. 안 그래? 내가 틈틈이 들여다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 퇴근길에 들린 남편도 네 장모님 염려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기왕 하시는 거 잘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휴일에는 저도 나와서 돕고요. 장모님이 건강해지셔서 얼른 퇴원해야 저희같이 서툰 사람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지금은 장모님 얼른 나으셔서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다음날 오전에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아 수술 경과가 좋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을 나온 의사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췌장 주위로 암이 침륜돼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황달도 생긴 후에 오신 거라서 림프절까지 전이됐고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진이 난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고 엄마가 아픈 걸 빨리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도 미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식당은 뒷전이 됐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한테만 매달려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했어요. 엄마가 눈을 떴을 땐 정말 눈물만 나왔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속은 모르시고 식당 걱정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얼른 식당 가봐. 시어머니 계시잖아. 남편도 퇴근길에 들린댔어. 장서방이 뭘 한다고. 얼른 가. 그게 날 위하는 거야. 기운 없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계속 절더러 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저는 울면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 같았고 저는 엄마에게 다시 가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시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드시더군요. 저도 식당을 시어머니에게 그냥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엄마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엄마는 점점 나빠지셨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소용없을 거라며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놔주고 있었어요.
저는 피골이 상접해서 진통제 용량만 늘린 엄마를 보며 그제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식당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주방 아주머니와 얘기를 해보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식당이 어딘가 황량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방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고요? 오늘 장사 안 하기로 하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사람 내보냈다. 아주 못쓰겠더구나. 내가 사장 사돈인데 눈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싸가지 없는 말만 하고 라고 하셨고 그때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주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아주머니 내보내시면 음식은요? 설마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구하느라 돈도 더 주고 데리고 왔어. 아니, 자기가 여기서 오래 일했으면 했지. 주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하고 말이야. 사람이 위아래가 있어야지. 암만 일만 잘하면 뭐하니? 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저희 엄마와 상의하셨어야죠.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홀은 왜 이래요? 청소도 안 돼 있잖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 하시던 대로 하기로 약속하셔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시며 예, 내가 지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도 지금 사부인 돕겠다고 안 해본 일 하느라 삭신이 쑤시는데도 매일 나와서 이 고생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나라고 맨날 시간이 남아서 여기 이러고 앉아있겠어? 그리고 일이란 게 잘하는 것보다 서로 마음 맞춰가며 즐겁게 일할 사람이랑 해야 능률도 더 잘 오르고 장사도 더 잘 되는 법이야.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따박따박 가르치는데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정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손 뗄란다. 어디 네가 혼자 잘 한번 해봐. 라며 펄펄 뛰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고 어쨌든 지금은 싸울 게 아니라 눈앞의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날부터 병원에서 반나절, 식당에서 반나절 있으면서 홀 서빙부터 주방 보조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맛집 블로거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전에도 몇 번 식당에 왔었고 늘 저희 식당에 대해 좋게 글을 올려줘서 저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에게 눈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카페에 갔더니 저희 식당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새로운 주방 아주머니한테 내가 안 써돈 구워 삼느라 애 좀 썼지. 그냥 반도 어렴풋이 자기 운명 눈치챘는지 지 딸은 식당 안 시키고 싶다고 운을 떼길래 내가 잘해보겠다고 냉큼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으면 여기 받기로 구두 약속 다 해놨잖아. 녹음도 다 해서 발뺌도 못해. 어차피 췌장암 그거 수술 잘 돼도 오래 살지 못한다더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블로거 말이 음식 맛이 변해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정말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아픈 엄마에게 식당이 엉망이 됐고 시어머니는 그 식당을 자기 걸로 만들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식당을 시어머니한테 물려줄 건지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안 싸더니 전부터 그런 식당 운영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 다들 일 가르쳐줄 생각도 안 하고 서빙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는 거야. 워낙 열심히 하시고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잘해서 그러겠다고 했어. 식당 자기한테 넘기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 해서 좋고 그 돈으로 너 편히 살게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엄마 생각도 같아.
넌 지수 잘 키우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넌 힘들게 살지 마. 엄마 소원이야.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저는 펑펑 울고 싶은 걸 애써 참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도 참 어렵더군요. 자기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게 될 텐데 남편이라고 그 얘기가 듣기 좋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 남편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엄마 말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그렇게 둬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저 혼자 고민만 하는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제발 너는 편히 살라고만 하셨고 저는 그때서야 눈물을 터뜨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렇게 정신없진 않았는데 엄마 장례식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치렀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죠.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일을 다 치르고 나니 그제야 식당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을 가보니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라고 묻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인수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받기로 하고 돈도 더 많이 줬는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뻔뻔하게 여기 땡땡동 땡땡상가 1층에 족발집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자마자 아니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데 그렇게 팔아서 이 족발집 여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며 소리소리 질렀더니 얘가 손님들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전국 지점 있는 가게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잘려. 시작하자마자 해약당하라고 이러는 거야? 너 이럴 거면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저를 쫓아내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가게 우리 엄마 명인데 어떻게 처분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장례식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다 지나고 말하려고 했던 것 뿐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가게 처리 다 해달라고 넘기셨고 엄마는 그 식당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비싼 값에 팔아 유명한 족발집 지점 열었으면 더 잘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펄펄 뛰고 그래 기분 나쁘게. 알고 보니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시어머니가 엄마를 찾아가 어차피 자기가 인수할 테니 부동산 계약들은 대신 알아서 처리해주마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 말을 믿으셨겠죠. 저는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없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알아보았지만 시어머니가 엄마가 구두 약속한 걸 녹음해서 갖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구두 약속이 더 효력이 생기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녹음 파일에는 식당을 넘기는 돈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 유리한 대로 녹음이 되었을 거고요. 남편은 제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걸 알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도 그런 남편하고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선뜻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재혼하기 쉽지만 애 딸린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볼 거라나요. 남편은 저와 10여 년의 세월을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없는 예금과 엄마가 살던 집만 가지고는 딸아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제가 엄마 식당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력이 있어서 시내 식당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식당들을 돌아다니다가 전에 계시던 주방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갈비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아주머니,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일 잘한다고요. 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절더러 이따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와 카페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자기와 함께 조그맣게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돈하고 내가 모아놓은 돈 하면 변두리 작은 데는 얻을 수 있어. 저는 아주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 그러겠다고 했죠. 아주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했고요. 저는 방에서 엄마 물건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발견했고 거기에는 엄마만의 비법 양념 레시피들이 줄줄이 써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그걸 들고 아주머니께 갔고 아주머니와 함께 양념을 만들고 숙성시키는 걸 연습해서 몇 달 후 식당을 열었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라 처음에는 손님이 얼마 없었지만 역시나 엄마의 양념은 모두에게 통했어요. 저희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나서 예전에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던 기사 아저씨들도 찾아오셨어요. 개업하고 3년 만에 큰 가게로 옮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른 동네 맛집이 인터넷으로 포장 판매하는 걸 보고 저희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주머니도 찬성하셨어요. 인터넷에 고기 불백이며 찌개며 반찬을 팔기 시작하자 식당에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제 수중엔 큰 돈이 모였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났죠. 엄마가 남겨준 노트 덕에 난 이제 잘 살게 됐어. 근데 그 나쁜 것들은 어쩌지? 그냥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라며 엄마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상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부동산에 그 상가를 알아보았고 안 그래도 건물주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살만한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급한 까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도 했죠. 운도 좋았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계약이 됐어요. 며칠 뒤 전 그 족발집에 찾아갔어요. 가게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쩐지 공기도 안 좋더군요. 이 상태의 가게로 어떻게 몇 년간 장사를 해온 건지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쳐다도 안 보며 어서 오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 앞에 서자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네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여길 다 왔냐? 상가 재정비 차원에서 여기부터 나가주셔야겠어요. 어차피 계약 끝나가고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드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더럽게 장사하는 가게 있으면 우리 건물 이미지만 나빠져요. 우리 건물이 무슨? 이게 왜 네 건물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재수없게 거기 서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우리 건물 맞아요. 제가 이 건물 계약했거든요. 경멸하듯 저를 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상가 계약서를 보여줬죠. 시어머니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약서를 보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뭐? 얘,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장사 잘하고 있어. 근데 정말 네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린 어쩌라고 그래.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하고 네가 부부였고 나도 니네 어머니 아프실 때 여러모로 도왔는데 네가 재우랑 헤어졌다고 이러면 되겠니? 저희를 도와요? 엄마 장례식 때 가게 팔아먹고 그 돈 어쨌어요? 입 싹 닫고 여기다 이거 내고 웃고 계시던 양반들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 이제라도 당신들 사기죄로 다 고소할 거니까 내일 당장 가게 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회사에 있다 말고 뛰어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가 없이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응? 그래 아가. 한 번만 받아오. 이렇게 사정하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야? 그렇게 미안했으면 그때 사과하고 당장 제자리로 돌려놨었어야지. 우리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그 가게를 당신한테 맡겼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내 생각만 하고 당신들 믿었었다고. 그런데 뭐가 어째?
그리고 정재우 씨, 당신도 양심 있으면 이러는 거 아니지. 이 얘기 당신 회사 찾아가서 다 얘기해줘? 그래야 순순히 나갈래?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 족발집을 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본사에서도 해약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족발집을 내보내고 저희 가게를 옮겨왔어요. 둘은 그 뒤로도 위약금 물고 돈이 없다며 몇 번 찾아왔어요. 제가 알 바 아니죠. 저희 엄마 속이고 뒤에서 웃고 있었을 두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지금 저는 제 딸과 행복하니 이게 다 전화위복 같기도 하네요. 엄마는 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길 바라셨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 딸인가 봅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시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저희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만큼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살 아들을 키우는 40대 이혼한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죄다 나가서 놀 때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건 하나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보거나 혼자 습작을 하는 것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 저는 남들보다 글쓰기를 잘해 상장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들도 저에게 항상 우리 주인은 커서 글 쓰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라고 말씀하곤 하셨죠. 어린 마음에도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제 스스로도 저라면 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넘쳐 흘렀더랬죠. 저는 대학에 진학해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매년 신춘문예에 작품을 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공모전에도 꾸준히 작품을 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자신만만해서 완성한 저의 작품은 당선을 비껴나갔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천재가 아니고서야 어린 작가의 작품이 당선의 문턱을 넘긴 어렵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스스로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일까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덧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끝까지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친척분의 소개로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글 쓰는데 올인하고 싶었지만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들처럼 직장인이 되었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저희 이런 마음을 엄마는 아셨던 걸까요? 저희 엄마는 내키지 않은 출근을 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나중에라도 꼭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 지금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많이 경험할 때야. 남들처럼 돈도 벌어보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나중엔 결혼해서 네 애도 낳고 그럼 그 경험들이 다 녹아서 분명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딸.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글이라는 게 사람이 쓰는 건데 엄마의 말처럼 제가 너무 생각이 짧고 경험이 짧으면 그만큼 제 글은 어린 아이의 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 후 우울한 마음을 완전히 벗자 생각하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나중엔 다 녹아서 제 작품에 쓰일 거라고 생각하니 세상이 온통 제 교과서 같았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제 일에 막 재미를 붙였을 때였는데 그간 출근하며 종종 지하철에서 보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에 혼자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요.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저는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얼굴이 붉어져서는 허둥지둥 하던 이 남자는 예상하시는 대로 저의 전남편이에요. 남편은 종종 저를 볼 때면 말을 걸고 싶었지만 괜히 망신만 당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후회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뭐에 홀린 듯 저에게 말을 걸었다 하더군요. 아무튼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그런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된 건 아니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천천히 연인 사이가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저와 비슷한 직장인이었고 서로 회사는 달라도 퇴근하고 만나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조언을 주고받으니 그건 그거대로 참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았어요.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던 일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장점은 여자친구인 저에게 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시 제 친구들도 그렇고 같은 회사 동료들도 연인이 이것저것 간섭을 해서 은근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일절 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남편의 간섭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래 만나보니 이거 역시 남편의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남편이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글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연애하면서 저에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꼭 맞벌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연애 3년 만에 프로포즈 해왔을 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기다리던 프로포즈였으니까요. 연애하면서 평소 대화를 많이 한 저희는 서로 집 형편이 비슷하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양가가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집은 시집이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는 예비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여자도 능력 있으면 나가서 벌어야 한다는 주의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녀 구분하며 일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듣자 하니 요즘은 결혼도 반반 결혼한다더라. 물론 제가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차차 아이가 생기면 집에서 살림하며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당신 너무 며느리 시집 오기도 전에 부담 주지 마. 애기 생기면 당신이 봐줄 거야. 그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래요? 요즘은 다 육아휴직 쓰고 애 키우면서 회사만 잘 다녀요. 안 그러니? 엄마, 요즘은 남자도 육아휴직 많이 써요. 그건 저희가
그때 맞춰서 알아서 할게요. 어머, 남자가 그걸 왜 쓰니? 보는 눈도 있는데. 여보, 이제 그만해. 저희 부모님과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셨어요. 사돈, 아드님이 아주 현명하네요. 그런 문제들은 아이들 몫으로 남겨두시죠. 안사돈 말씀대로 요즘은 저희보다 애들이 더 잘하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오늘은 반가운 날이니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시죠. 저희 아빠 덕에 상견례의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고 요즘 세상 찾던 시어머니는 혼수 준비하는 저에게 옛날 고리짝 같은 반상기, 은수저까지 모두 다 해오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친척들에게도 이불을 돌려야 한다며 목록을 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혼수 때문에 고민하는 저를 보고 당장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친척들에게 이불을 돌리실지 반상기며 은수저를 받으실지 고르라고 옆에서 듣는 제가 다 무섭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를 싸고 둔다며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당신이 받을 이불 세트와 반상기, 은수저를 포기하고 친척들에게 돌릴 이불만 준비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집끼리 결혼을 하는 건데도 결혼은 이상하게 여자 쪽이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았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저는 결혼 준비를 마칠 수 있었고 신혼집은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구매해서 저희는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저희 신혼집으로 빌라를 계약할 때도 시댁에서는 조금 소란이 있었는지 나중에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드리러 가니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처음 듣는 말을 쏟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빌라는 살 때부터 손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넌 어쩌면 말릴 생각을 못했니? 저는 혼수 문제 말고는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생각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으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을 남편이 들었는지 저 대신 남편이 나서서 수습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생각이 다 있어서 그런 건데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무슨 생각이 있어?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받아서 가라고 했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덜컥 집을 사면 어떡해? 엄마, 아파트가 무슨 당첨되면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요? 중도금이며 잔금이며 돈 엄청 들어요. 지금 이 빌라 대출도 저랑 와이프가 다 갚으면서 살아야 해요. 아니, 아파트야 사기만 하면 오를 텐데. 그리고 니들 둘이 벌잖아. 무슨 걱정이니? 그깟 대출금 둘이 벌어 갚으면 되지. 어허, 돈 하나 보태지 않았으면 조용히 해, 이 사람아. 지들이 좋다고 한 걸 왜 뒷북이야? 오히려 난 잘한 것 같다. 남의 집 살면서 이사하면 애는 언제 낳니? 잘했어. 이제 둘이 결혼도 했으니 차차 자손도 보고 니들 즐겁게 살아. 꼭 말을 저렇게 해서 나만 나쁜 심이 만들지. 에휴. 저는 시어머니 따라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대로 숨도 못 쉰다는 말이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왜 어머니 말대로 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금 우리 집은 내가 벌어서 혼자 대출금 갚아도 충분한데 엄마 말대로 아파트에 가면 나도 자기도 같이 벌어서 내야 하잖아. 당신 글 쓰고 싶다며 그냥 욕심만 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집도 충분히 넓고 좋다고 생각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까 시댁에서 답답했던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순간은 앞으로 평생 이 남자와 소박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더 했고 임신 후 출산에 임박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희 수입이 줄어든 만큼 더 벌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줄일게 라고 말했는데, 애도 태어났는데 여기서 더 줄일 게 어딨어. 괜찮아. 내가 더 벌 수 있어. 남편의 말에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회사 다녔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주식에 투자를 조금씩 했어요. 공과금 정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악착같이 독서와 습작을 하고 작은 공모전이라도 참여하는 등 저는 저대로 제 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직에 성공한 남편은 소박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자고 하더니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배운다며 그 비싼 골프 장비를 사들이지 뭐예요. 그리고 함께 밥 먹을 때면 은근히 동료 와이프 이야기를 하며 저와 비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에 강 과장님 계시거든? 그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부서에 이번한 승진한 김대리가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대기업 다닌대. 처음엔 대충 그러냐고 이야기하고 말았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서 제 자격지심인지 남편의 말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나도 다시 회사 다닐까? 당신 혼자 버는 건 역시 좀 힘들지? 라고 말했고 남편은 됐어.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글이나 써. 우리는 뭐 남들처럼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애한테 비싼 사교육 시킬 것도 아니니까 나 혼자 벌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말은 괜찮다 였는데 저는 은근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고 그 후 저희 부부는 조금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이며 신발 그리고 옷들을 사오는 거예요. 차도 외제차로 바꿔야 한다며 한동안 혈안이 되어 있지 뭐예요. 그런 남편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자기야, 요즘 무슨 스트레스 있어? 요즘 영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엔 몰랐는데 이젠 나도 나이가 있잖아. 사람들이 은근 보이는데 투자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 요즘 밖에서 운전하면 국산차는 끼워주지도 않아. 나 오늘도 집에 오는데 안 끼워져서 얼마나 돌아왔는데. 남편의 그런 변화는 고스란히 카드값과 신규 대출로 저에게 다가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직을 생각하며 당장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디 가서 푼돈 벌어오지 말고 집에서 글이나 쓰라고 하는데 이젠 그 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당신이 안 하던 사치를 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사치 아니라니까. 예전엔 젊고 어리니까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생각해 줬는데 이젠 궁상 맞다고 생각해. 직장 생활도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자기는 내가 궁상이나 떠는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능력으로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은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 무렵 설상가상으로 아들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고 그나마 다니던 파트타임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아픈 아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요. 짙은 한숨으로 병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저처럼 아이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힘드냐며 복도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겠냐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의 호의에 저는 좋다고 병원 복도에 나갔고 그날 이상하게 한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꺼내놓았어요. 애기 엄마가 마음고생이 심하네. 내 말 잘 들어요. 부부라고 해도 모든 걸 같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내 몫은 내 몫대로 챙기면서 남편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게 해요. 괜히 다 끌어안지 말고. 그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부부가 되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저는 어쩌면 점점 제 자신보다 가족의 일원으로 살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이 있고부터 더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남편만 믿다가는 같이 쪽박을 찰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그간 소소하게 투자로 번 돈과 여러 작은 공모전에서 당선된 당선금을 모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들이 호기심해하면 큰일이 날 일이지만 저는 직장 경험과 그 분야 지인들도 많아 조금씩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 투자 종목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그렇게 불안했던 제 생활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눈에 점점 심해지는 허영심과 남의 눈만 의식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이미 제 앞에 있는 남편은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저에게 하는 거예요. 영우 교육에 신경을 좀 써. 내년이면 유치원 가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남들처럼 영어 유치원 보낼까? 영어 유치원? 거기 다닐 돈은 있어? 없어? 내가 그렇게 매달 벌어와 주는데 지금 돈이 없다는 거야? 집 대출금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제차 대출금, 거기에 당신 카드값까지 우리 지금 겨우 먹고 사는 거야. 아이씨, 꼭 그렇게 조목조목 말해서 사람 기분을 잡쳐야겠어? 다른 와이프들은 남편 기 죽지 않게 하려고 친정에서 돈도 좀 가져오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그 잘난 글만 쓰면서 여태 뭐 했냐? 돈도 안 되는. 제 꿈을 지지하는 줄 알았던 남편의 본심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에 병원에서 저에게 조언을 해준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저는 그 후 정말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글쓰기도 꾸준히 했고 주식 투자도 슬슬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처럼 작든 크든 공모전에 제 작품을 냈고 그렇게 작지만 몇몇 군데에서 당선이 돼서 상금도 받고 주식 투자로 꽤 돈도 벌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조금씩 제 통장엔 잔고가 불어났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란 이런 걸까요? 살면서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살았는데 돈이라는 것이 제 불안을 잠재워주고 앞으로를 꿈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돈이 이런다는 걸 진즉에 알았다면 더 돈에 집착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집에 여윳돈이 없어 제가 번 돈으로 아이 유치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는데 제 자식을 위해 제가 번 돈을 쓰는 그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열심히 돈 번 보람도 있고요. 이 사실을 절대 알 리 없는 남편은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과 통화하며 연신 영어 유치원 보냈어야 했는데 그냥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며 남들에게 이상한 허세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아직 어린 아이를 두고 고등학교 들어갈 쯤엔 영어 유학을 보낼 계획이라는 둥 도저히 옆에서 들어줄 수 없는 말을 해서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정말 생각이 짧았나 봐. 우리 엄마 말대로 이 집 팔고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하자. 요즘 애들은 아파트에서 안 키우면 무시당해. 무슨 돈으로 아파트 일가? 그리고 영어 유치원도 모자라서. 영어 유학? 당신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우리 분명 그때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자고 했잖아. 다 못 모를 때 얘기지. 우리 영우도 조금 더 커봐. 당장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아빠 직업이 뭔지, 우리 차가 뭔지 그런 걸 따질걸? 그래서 하는 소린데 당신 그 대도 않는 글 그만 쓰고 일하는 거 어때? 시덥잖은 알바 말고 당신도 공부해서 공무원 할래?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어요. 되도 않는다니. 응원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남편의 무시에 저는 그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는 그간 제가 쓰던 가계부를 던져주며 이제부터는 당신이 경제권을 가지라고 말했죠. 찬찬히 가계부를 보던 남편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급기야 가계부를 바닥에 던지며 저에게 화를 내는데 여태 엉망으로 내 돈 다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고? 엉망? 거기에 내가 뭘 썼는데 다 당신이 저지른 거 메꾸고 생활한 흔적이야. 나 어디 나가서 그 돈으로 티셔츠 하나 못 사 입었어. 누가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래? 적당히 눈치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괜찮다고 해도 벌 생각을 했어야지.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냐? 우리 회사 와이프들은 얼마나 잘 버는지 알아? 남편한테 명품 서프라이즈도 하고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더라. 저는 이 인간에게는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기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이 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니 남편은 그 반대로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제가 아무리 아이를 위해 이해하고 살려고 해도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나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냥 홧김에 그러는 거면 나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만해. 당신 뭐 할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요즘 회사에서 뽑아주지도 않아. 글쎄 이러는 거예요. 저는 더는 기가 차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간 착실하게 찍힌 제 통장을 꺼내 남편 면상에 던졌죠. 사실 그간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어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얼마 전 목표하던 1억을 달성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참 쉬워 보이지만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제 나름의 큰 돈이 들어갔기에 여간 신경을 쓴 게 아니었죠.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얼굴로 제 통장을 봤어요.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데 입으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까지 센 남편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1억?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이야. 그런데 왜 이 돈은 가계부에 없어? 아까 말했잖아. 그 돈으로는 내 티셔츠 한 장 안 사 입었다고. 그 가계부 잘 봐. 우리 영우 유치원 입학금도 내 돈으로 냈어. 당신 월급은 당신이 허영심 채우는데도 간당간당한 지 이미 오래야. 아니,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부부는 공동체인데. 그리고 여기에 내 돈도 들어간 거 아니야? 공동체? 그리고 당신 돈을 여기에 넣고 싶어도 남는 게 없어서 넣을 수도 없었어. 아까 당신이 말했지? 당신 아니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 그만 무시하고 이혼해. 아니, 아까는 내가 홧김에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은 혼자 이렇게 벌면서 이걸 혼자 쓰려고 했어? 홧김? 혼자? 방금까지 네가 한 말을 생각해. 누가 그러더라? 너도 네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여태 네가 싼 똥 내가 치우면서 나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도 언젠가는 예전 그대로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너는 점점 더 똥밭으로 구르더라.
나까지 그 똥밭에 구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헤어져.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겼어요. 남편은 저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잘못했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다고 되지도 않는 약속을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찍힌 돈에 눈이 돌아갔다는 것을요. 저는 현재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애 키우면서 이만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글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는 저에겐 일기처럼 생활이 되었고 언젠가 제 인생에 역작이 나올 거라는 것엔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이혼 후 남편은 그놈의 허영심의 대가로 갖고 있던 집도 날리고 월급도 압류를 당했어요. 그렇게 서로 허세 부르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렇게 남의 눈 의식하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요. 아이는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닌대요.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글을 쓰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나도 엄마처럼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멋져. 제 앞에서 그 작은 엄지를 치켜 올려주는 아들을 보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이에게 인정받은 후로 더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들이 그렇게 믿어주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제 잔고는 여전히 저와 제 아들을 위해 불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저는 이 돈으로 저희 아들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쓸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웃는 얼굴을 지켜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 모두 인생의 늘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